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책 쉽게 고르고 끝까지 읽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영상인 소설의 쓸모를 보고 오셨다면 조금 더 연결되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썸네일만 보면은 1분 컷으로 명쾌하게 딱딱 잘라 말할 것 같지만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질 느낌인데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책을 읽는지, 독서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번 차분히 들어보실까요? 저는 소설책을 읽을 때에는 효율보다는 만족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에서의 효율이라면 책 탐색과 독서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읽은 후에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의 양은 최대한으로 늘리고 정보나 교훈이 최대한 나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뭔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독서를 최대한 많이 하는 거겠죠.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독서라면 이런 효율적인 독서법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지만 저는 소설을 대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북튜브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책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입니다. 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저 사람은 어떻게 고르나 궁금하신 것도 같아요. 5년 정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 신뢰를 받을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마다 한 100권 이상씩을 읽고 있으니까 아주 작은 도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신뢰 말고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설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작가입니다. 어느 정도 책을 읽다 보니까 취향이라는 게 생기고 좋아하는 작가도 생겼어요. 그래서 좋아하던 작가의 신간이 나왔다면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사는 편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완벽한 기대는 하지 않는데 제가 꽂혔던 그 한 권의 책이 그 작가가 시도했던 유일한 요 스타일의 한 권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 쓰는 작가님들도 가끔은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이 읽어서 질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가시노 게이고는 한 10권 이상쯤 읽으면 살짝 패턴 같은 게 보이고 조금 쉬어야겠다 이런 때가 오고요. 기욤미소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권 이상 읽다 보니까 저는 더 이상은 좀 기대하지 않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기준인 작가마저 완벽하지는 않다면 대체 뭘 보고 골라야 되느냐? 저는 소설을 고르는 게 소개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개팅을 할 때도 그 주선자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뭘 좋아하는 사람일지를 알고 매칭을 시켜줘야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직업이나 취미나 성격 같은 것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춘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주선자가 몰랐던 그 사람의 다른 성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취향이라는 것도 나는 이런 취향이야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더 깊은 곳 혹은 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보면은 되게 미묘한 숨겨진 자신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개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설의 취향에 관여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대적인 배경이 대표적인 거겠죠? 저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역사적인 소설을 재미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참 지랄맞죠? 하지만 대체로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끌리는 배경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중세시대 공주님, 기사님이 나오는 게 좋을 거고 누군가는 사무라이가 칼싸움하는 것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아니면은 SF적인 상상력을 동원할 때가 진짜로 재밌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대체로 작가들은 비슷한 시공간 배경을 선택해서 다양한 작품을 씁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정세량 작가님은 SF 소설도 쓰시고 최근에는 신라를 배경으로 한 소설도 쓰셨죠. 이야기의 중심 소재와 갈등 양상도 작가에 따라서 큰 바운더리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은 3명 이내의 좁은 인간관계가 핵심으로 나와요. 장편인 밝은 밤에서는 할머니 엄마다 이렇게 3대에 걸친 여성의 이야기가 핵심이었고 단편 소설집인 희미한 빛으로도에서는 주로 2명 사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까운 사이에 일상적으로 보이는 시간들 속에서 묘하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치유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반면에 정세랑 작가님은 장편 소설은 시선으로부터 해서 대가족을 등장시켜서 여러 명의 개성이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단편집인 목소리를 드릴게요에서는 다양한 설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감정이 특징이죠.
소설을 고를 때 작가를 우선시해서 고르는 이유는 이렇게 세계관이나 갈등 양상 같은 것들이 내 취향과 잘 맞기 때문이고, 세 번째, 문체 스타일이 나랑 잘 맞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여줘도 작가마다 그 문장을 어떻게 빚어내느냐가 참 달라요.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관과 사람들 간의 갈등 양상이 식재료와 기본적인 요리법이라고 한다면 문체는 조미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를 좋아하고 굽는 것보다는 찌거나 볶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닭 요리에는 고춧가루보다는 후추 계열이 조금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재료에 어떤 문체가 더해져서 나만의 취향이 있는지를 파악을 했다면 한 번 좋아하기 시작한 작가는 보통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가장 확실하게 소설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설이 그렇게 많다고 해도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의 취향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른 책이 재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고르는 안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취향에 맞는 소설이라는 게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실 겁니다. 계속해서 연애, 결혼 이런 예를 들게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뭐 이런 건 되게 아쉬웠지만 이건 되게 좋았었는데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데요. 아쉬웠던 점에 주목을 하느라고 좋은 점을 놓쳐버렸다고 후회를 하시게 되는 거죠. 완벽할 거라는 기대를 버리면 대상이 가진 좋은 점에 충실히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설도 같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감동 최대치의 소설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소설이 가진 매력이 뭔지는 충분히 훑어볼 수 있고, 혹은 매력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면이 있는 소설은 취향이 잘 안 맞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던 작가의 책만 고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예 낯설고 새로운 책은 어떻게 고르는지 저의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모두에게 맞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도서관에 가는 경우인데요. 사실 사람인지라 신간 코너를 좀 가봅니다. 남의 손 덜 탄 책 만나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신간 코너보다도 좀 더 믿음을 갖고 보는 코너가 있는데, 아르코 문학 나눔이라던가 세종도서로 선정된 책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도서관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추천 목록을 좀 신뢰하는 편이에요. 특히 시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르코 문학 나눔인 시를 좀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너무 어렵고 낯설다고 생각하니까 도움을 받는 편이에요. 도서관이든 서점이든 책을 조금 읽어보고 고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저는 작가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봅니다. 소설이 작가가 상상해낸 이야기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향 같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인지를 저는 작가의 말을 통해서 봅니다.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러 가서도 우리가 어떤 맛을 원하는지를 원두 설명을 보고 고르는 것처럼 저는 작가의 말을 그런 느낌으로 읽어봐요. 온라인 서점에서 고를 때는 좀 빡세요. 출판사들의 마케팅에 덫에 걸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북트레일러 영상도 있고 기다랗게 편집된 이미지도 있고 누가 추천했다 어쨌다 이런 말들이 너무 화려하고, 리뷰를 봐도 서평단의 리뷰가 선점을 하고 있어요. 지식서는 목차를 좀 더 세심히 살펴보는 팁이 나름 있지만 소설은 아무래도 어렵단 말이죠. 저는 이럴 때는 뭐 유튜브든 네이버든 작가의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상위 노출 한 5개까지는 뭐 광고글이나 협찬, 인플루언서가 쓰는 좋은 글일 확률이 높고, 그 밑으로 혹시 안 좋다는 면이 쓰여진 포스팅이나 영상이 있는지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저는 오히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안 좋다는 리뷰가 있을 때가 더 신뢰가 가고 더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떨 때는 편집 디자인이나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취향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극호가 누군가에게는 극불호가 될 수도 있는 그 지점의 포인트가 더 명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사실 까놓고 보면 책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안 좋은 걸 얘기하게 될 때는 다른 게 다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던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어져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별로인 건 아예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아쉬운 걸 하나를 말하고 싶을 정도로 다른 부분이 좋았던 그 마음에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뭔가에 대한 좀 안 좋거나 아쉬웠다 이런 평까지 들어있는 걸 보고 나면 오히려 끌려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취향이 너무 아니었다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는 극호가 될 수도 있는 지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취향으로서 좋다 안 좋다가 확 갈리는 건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읽어보지 않으면 이게 매력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죠. 민트 초코를 먹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좋아하게 될지 싫어하게 될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먹고 나면 확 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소설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내 취향이 맞지는 않을지라도 가장 강렬한 끌림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한 번은 읽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작가가 책을 고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것도 100%는 아니며 작가가 포함하는 요소는 시공간 배경, 갈등의 양상, 문체 이렇게 세 가지이고 이 요소들의 취향이 같으면 만족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에 갔을 때는 아르코 문학 나눔이나 세종도서 선정 리스트를 참고하면 좋고 직접 책을 보면서 고를 땐 작가를 고르는 세 가지 요소와 더불어서 작가의 말을 살펴봅니다.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고를 때에는 작가에 대한 평가를 찾아보되 안 좋다, 아쉽다고 표현한 점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콘텐츠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까지 한 마당에 진짜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어쩔 땐 그냥 모르고 돌진하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운명적인 사랑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확 나타나는 것처럼 오히려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무심코 고른 책이 진짜 좋은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거라서 신경 쓰이신다면 도서관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내 취향에 필요한 요소인지 아닌지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그 시간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럼 이쯤에서 또 생각하실 겁니다. 책을 읽다가 덮어도 된다고? 이 이야기가 또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저도 중간에 읽다 덮은 책이 많습니다. 저는 모든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 말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잘 맞는 독서법이 따로 있어요. 제가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특히나 책을 읽기 시작한 분들이 꾸준히 오랜 기간 책을 읽기 위해서는 책에 질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책을 읽다가 중간에 덮는 것은 오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을 다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압박감처럼 느껴져서 한두 권 읽다가 독서 자체를 어렵다고 싫다고 해버리면 책을 읽지 않게 되는데 재미없는 책은 중간에 덮고 좋아하는 책들을 꾸준히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꽤 긴 시간 동안 독서를 즐길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설책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잘 쓰인 책인데 내 취향이 안 맞아서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세계관도 명확하게 그려지고 사건도 쉽게 파악이 되는데 영 내 취향이 아닌 거죠. 제가 역사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후반에 이런 소설 배경 나오는데 막 한자가 등장한다거나 막 어려운 영어 같지 않은 영어 등장하면 저는 진짜 재미가 휙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취향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의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타임킬링용으로 뭐 미스터리, 범죄소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막 변호사가 나와서 법정 용어 쓰고 이러면은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 기대하는 것 자체가 페이지를 빨리 넘기게 되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긴장감 넘치는 재미 딱 그거 하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를 모른다고 해도 그냥 넘기고 읽는 편이에요. 이런 소설들은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범인이 누구였다 하는 사이다 같은 부분은 다 이해가 되도록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게 나와도 이런 목적을 갖고 읽을 때는 그냥 넘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재미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가 아니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분명히 이야기가 재미있고 내가 모르는 요만큼 어려운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한두 번은 그냥 넘겨보려고 하는데 영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딱 핸드폰 들고 검색을 해봅니다. 단 검색 후에 바로 책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거는 정말 자기 의지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단어나 개념 한두 개 정도면 그냥 잠깐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와도 되는데 긴 이해가 필요한 소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화의 인생이라는 소설이 재미있기는 한데 이게 중국의 현대사를 알고 있어야 잘 이해가 되고 더 이렇게 처절한 슬픔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책 읽다가 10분에 한 번씩 중국사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뭐 다 읽고 찾아보시거나 혹은 미리 찾아보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 뭐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쭉 읽은 다음에 책을 덮고 나서 중국 현대사 몰아보기 이런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이 사건에서 인물이 이랬었지가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내 지식 수준은 그만큼 되지 않는다 싶으시면 딱 그 지점에서 중국 현대사 몰아보기 이런 콘텐츠를 보고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지면 안 되고 바로 책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식이나 난이도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되는데 이럴 때도 있어요. 엄청 잘 몰입해서 읽고 있는데 이 인물이 대체 여기서 왜 떠난다고? 얘가 아니라 얘를 선택한다고? 이런 말을 한다고?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럴 때는 반대로 조금 꾸역꾸역 하는 느낌도 들겠지만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렇게 읽으면 약간 스트레스 받는 상황 되는 거. 근데 작가의 뒷심이 떨어져서 망친 경우를 제외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확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순정파였는데 막 불륜을 한다 그러면 사실 엄청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들고 불륜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권태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이해하거나 뭐 간접 경험이랑 직접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납득을 한번을 할 수 있게 되는 감정의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색채가 없는 다자키스크로와 그가 순례를 떠나 해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20살 때 읽었다면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30대 중반? 초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는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멀어지게 된 사람이 느끼는 상실감, 이런 슬픔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20살 때는 친구들이랑 친했으니까 이게 대체 어떤 감정인지를 잘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읽어놨다면 나중에 30대가 되어서 문득 친구들과 멀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 그게 이 마음이었구나 를 뒤늦게 이해했을 겁니다. 또 좋아하는 책 중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어요. 이거를 20대 때 읽었을 때는 대체 이 사람들 뭐야 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득 내가 연애 과정에서 많은 것들에 상처를 받았고 좀 다른 일에서 많은 경험을 했을 때 그제서야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물들의 모든 언행을 내가 옳다고 지지한다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시점이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읽다가 와, 다 몰입이 됐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인물들이 나왔을 때는 한번 끝까지 읽어보세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한 줄기 단서가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아,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네 떠오르는 재미있는 추억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한번 참고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중간까지는 좀 지루하고 별로인 것 같은데 마지막 장을 넘길 때 막 모든 것들이 막 쓰나미로 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온라인 서점 서평만 보셔도 이렇게 끝부분이 대단하다 이런 평이 있는데 그 중간에 지루한 걸 견디면서 읽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소설의 쓸모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을 이야기로 대한다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사실 두꺼운 책 읽을 때는 약간 엄두가 안 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읽고 나면 참 뿌듯하거든요. 이 소설이 대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그 의문 속에서 내가 파악해왔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장면에서 아주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진 데다가 워낙 빠른 콘텐츠들만 보다 보니까 마지막을 위해서 이 모든 빌드업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를 지루하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설의 쓸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소중하게 맺고 있는 인간 관계를 그 사람을 이야기로 이해해서 더 탄탄한 관계를 쌓으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나긴 빌드업을 통해서 진정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빌드업이 있는 소설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지식 난이도가 어려워서 중간에 덮은 것들은 나중에 다른 것들을 학습하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 빌드업이 길다라는 이유로 모든 소설을 놓치게 된다면 사람을 이야기로 대하는 훈련은 할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해되면서 적당한 정도로만 지루하다면 한번 끝까지 달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취향에 맞지 않다면 굳이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된다.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할 만한 콘텐츠를 찾아서 잠시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새로운 작은 정보를 모두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은 내려두어도 좋다. 인물의 감정, 언행, 선택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어진다면 한번 끝까지 읽어보는 것도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툴이 될 것이다.
후반부에 몰아치는 감동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중간에 좀 지루하더라도 사람을 이야기로 대하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완독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대본을 써놓고 또 마무리 멘트를 안 써놨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책을 고르고 어떻게 책을 끝까지 읽는지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무조건 다 옳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댓글로 더 좋은 독서법이나 더 좋은 방법들이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은 소설을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올해에도 소설을 조금 더 많이 읽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독서법 댓글로 공유하시면서 오랫동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